어둠이 깔린 레지던스 주차장. 희미한 조명 아래 내 아내는 낯선 남자와 차 안에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더니 곧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구두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은 놀란 듯 몸을 떼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피가 가신 채 창백해졌다. 어둠이 깔린 레지던스 주차장. 희미한 조명 아래 내 아내는 낯선 남자와 차 안에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더니 곧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구두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은 놀란 듯 몸을 떼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피가 가신 채 창백해졌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내가 손에 쥔 것은 사진이나 소문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배신의 현장이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숨길 수 없는 장면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더 이상 남편으로서의 망설임은 필요 없다는 걸. 이제 나는 증거와 법, 그리고 아이들의 눈앞에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야 했다. 그녀가 어떤 거짓말을 내뱉든, 어떤 변명을 하든 모든 길은 이미 끝나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현장 적발로 끝나지 않는다. 그날 이후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는 등을 돌리고 아이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배신의 대가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57살 서인규다. 내 아내 정유리는 55살. 나와 2살 차이로 우리는 30년 동안 부부로 살아왔다. 아들 둘은 이미 각자의 삶을 찾아 독립했고 집에는 이제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중년 부부였다. 아내는 낮에 동네 물류센터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는 공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안정되고 무난한 삶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건 겉껍질일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유리는 변하기 시작했다. 화장은 점점 진해졌고 외출할 때마다 낯선 향수를 뿌렸다. 양재교육센터 세미나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휴대폰은 늘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오래 함께 살아온 내 눈에 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리 없었다. 직감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도 잠깐의 변덕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저 불안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불안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변화는 숨기려 해도 다 드러나는 법이다. 그러나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게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결국 나는 사설 조사업체를 찾았다. 입술을 깨물며 아내를 조사해달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치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며칠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고 그날 이후 내 삶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다. 탐정은 곧장 움직였다. 회사 차량에 남은 GPS 기록,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하나하나 모아주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예감했던 그대로였다. 그녀는 양재교육센터에 간 적이 없었다. 대신 청담과 여의도를 오갔고 카드 내역에는 프라이빗바, 레지던스라는 단어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며칠 뒤 탐정은 사진을 보내왔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내 아내였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그는 거래처 직원 최민석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보고서를 읽는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종이장처럼 찢어져 나가는 소리를 온몸으로 들은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카드 영수증, GPS 출력물, 블랙박스 캡처, 탐정 보고서. 그것들을 파일로 저장한 뒤 다시 출력해 두꺼운 서류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봉투를 서랍 속에 넣는 순간 내 결심도 함께 굳어졌다. 이제는 단순히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심판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수십 번도 넘게 펼쳐보았다. 사진 몇 장, 카드 영수증, 탐정 보고서, 그리고 USB 하나. 종이에 적힌 날짜와 시간이 서로 맞물리며 마치 칼날처럼 거짓을 파고들었다. 나는 항목마다 메모를 붙였다. 사진 A 9월 1 22시 13분, 청담 프라이빗 밥. 영수증 B 9월 1 22시 40분, 여의도 레지던스 결제. 증거는 페이지마다 무겁게 쌓였고 변명의 여지를 지워나갔다. 나는 변호사 상담도 준비했다. 위자료 산정 방식, 재판 절차, 증거 효력.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정리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화나서 들이대는 남편이 아니라 법과 절차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원고가 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눈물 몇 방울, 얄팍한 거짓말에 진실이 흐려질 수도 있었다. 아이들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그 아이들에게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짓을 들려줄 수는 없었다. 내가 반드시 보여줘야 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배신이 어떤 끝을 맞는지. 나는 봉투를 닫으며 위에 날짜와 서명을 적었다. 그 작은 서명은 내 결혼이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사회와 법정의 무대 위에 올랐다는 선언이었다. 서랍에 넣고 열쇠를 돌리는 순간 들려온 소리는 단순한 철컥이 아니었다. 지난 30년의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며칠 뒤 다시 신호가 잡혔다. GPS는 여의도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출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무대만 차리면 됐다.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탐정이 보내온 시간표 그대로 청담에서 바에 들렀다가 여의도 레지던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것이다. 내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고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 마지막으로 봉투를 열어 사진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그러나 내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자의 얼굴이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됐다. 남은 건 진실을 들이대고 모든 가면을 벗겨내는 일뿐이었다.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내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GPS와 카드 내역으로 수없이 확인했던 행적, 청담에서 발을 거쳐 여의도 레지던스로 향하던 발자국이 오늘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에 적힌 글자가 아닌 내 눈으로 마주하는 그 순간 30년의 세월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어둠 속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이어 서로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 눈빛은 부부로서 내가 받아본 적 없는 빛깔이었다. 숨이 막힐 만큼 더럽고 낯선 공기.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구두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메아리처럼 번진 발자국 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몸을 떼었다. 정유린의 얼굴은 나를 보는 순간 순식간에 색을 잃었다. 피가 빠져나가듯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입술. 옆에 있던 최민석은 눈을 피하며 손끝만 떨고 있었다. 나는 차창 너머로 낮게 내뱉었다. 내려. 지금 당장. 유리는 한참 머뭇거리다 결국 문을 열고 내려섰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내며 입을 열었지만 그 웃음은 공허하기만 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이분은 그냥 박 부장님이야. 나는 조용히 봉투를 열어 그 앞에 펼쳤다. 박 부장, 그 이름은 최민석이지. 내가 누구와 청담 프라이빗 바에 갔는지, 이 레지던스에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 다 기록돼 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야, 그냥 차에 앉아 있다가 등에 먼지가 묻어서 잠깐 정리한 것뿐이야. 나는 비웃음을 삼키며 말을 끊었다. 그만해라. 내가 바보라서 이런 핑계가 통할 거라 생각했나.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눈빛 하나만 봐도 다 안다. 최민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리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소리를 질렀다. 뭐가 그렇게 확실하다고 그래? 키스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없으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는 서류 봉투 안에서 사진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탐정이 찍은 사진, 카드 영수증, GPS 경로 출력물.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변명할 자리는 이제 없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났다. 내 목소리는 주차장에 낮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은 굳어붙었고 눈은 허공을 헤매었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시선을 옮겨 최민석을 바라봤다. 그는 얼굴을 가린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거래처 직원이라는 명분으로 내 집 안까지 파고든 자. 이제 그의 이름도 내 손에 있었다. 나는 그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흔들며 말했다. 최민석, 내 아내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다. 내일 아침이면 변호사를 통해 서류가 전달될 테니까. 그 말에 그의 어깨는 더 격하게 떨렸다. 바로 그때 유린이 다급히 나를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제발 애들만은 끌어들이지 마.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그 애들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 나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내가 이런 짓을 하면서 애들 생각은 단 한 번이라도 했냐? 내 아들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뭐라고 하겠냐? 엄마라 부를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두 눈이 크게 흔들리며 손끝은 허공을 붙잡듯 떨렸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 스스로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아이들마저 등을 돌릴 거라는 사실을. 나는 서류 봉투를 닫으며 낮게 선언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일부턴 변호사와 재판정에서 보게 될 거다. 유린의 발걸음은 휘청거렸고 최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차장 바닥만 응시했다. 공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나는 두 사람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서류 봉투를 움켜쥔 채 차에 올라타는 순간 이미 결말은 정해진 것이었다. 백미러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30년의 세월은 단 몇 장의 증거로 산산이 갈라졌다. 나는 시동을 걸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법은 눈물을 받아주지 않는다. 진실만 남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는 마지막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다. 눈빛을 굳히더니 억지로 최민석을 향해 외쳤다. 이 사람, 우리 회사 박 부장님이잖아. 그렇지요. 최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더듬거리며 겨우 입을 열었다. 예, 맞습니다. 늘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열며 차갑게 웃었다. 그만해라. 내 상사 이름, 너희들의 출입 기록, 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탐정 보고서까지 전부 내 손에 있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유치한 연극은 이제 끝났다. 유리는 눈빛이 흔들리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뭘 그렇게 확신하는데? 키스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없으면 헛소리 좀 하지 마. 나는 봉투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청담 바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 레지던스 로비를 함께 들어가는 장면. 이게 증거다.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 없어. 그녀의 얼굴빛이 굳자 나는 시선을 최민석으로 옮겼다. 최민석, 내 아내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이미 증거는 복사돼 전달됐다. 내일이면 내 회사에도 통보가 갈 거다. 가정도 직장도 모두 끝났다. 그 순간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손끝은 허공만 긁으며 담배라도 찾듯 떨렸다. 유리는 눈물이 맺히며 나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사랑, 그 한마디로 무엇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가정을 내가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사랑이라니. 그녀의 눈빛이 분노로 바뀌더니 날카롭게 외쳤다. 그래, 당신은 매일 일만 했잖아. 나를 여자로 보지도 않았어.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생각은 해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소했다. 맞다. 나는 일에 파묻혀 살았다. 하지만 적어도 가족을 배신하지는 않았다. 넌 선택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내 몫이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마지막으로 찔러 넣었다. 우리 아들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뭐라 하겠냐? 내가 엄마라 불릴 자격이 있나? 그 말에 유리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봉투 안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변호사가 정리해준 소송 안내서였다. 붉은 도장이 찍힌 첫 장을 그녀 앞에 내밀며 선언했다. 정유린,
오늘로 너와의 결혼은 끝이다. 집에는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라.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최민석, 내 가정에도 이미 통보했다. 앞으로는 변호사와 법정에서 보자. 주차장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 무너져 내린 최민석의 뒷모습. 나는 서류를 닫고 차에 올랐다. 백미러 속에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다. 그러나 내 눈에는 더 이상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유리는 울부짖으며 내 발목을 붙잡았다. 당신, 제발 생각 좀 해봐. 우리 아들들, 그 애들한테까지 상처 주고 싶어? 나는 단호하게 뿌리쳤다. 진짜 상처는 거짓을 숨기는 데서 온다. 난 아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최민석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무너져 있었다. 주차장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서류 봉투를 닫으며 차갑게 선언했다. 내 눈물은 값이 없다. 오늘 이후로 넌 내 이름으로 살지 마라. 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백미러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절망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눈앞에서 무너졌다. 회사, 동네, 어디에서든 정유린의 이름은 수치로 회자됐다. 사람들은 그 여자 거래처 남자랑 레지던스 들락거렸대라며 수군거렸고 뒷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집 앞 슈퍼에만 나가도 귓가에는 웅성거림이 따라붙었다. 저 여자 아니야? 30년을 같이 산 남편까지 속였다잖아. 커뮤니티와 SNS에도 얼굴이 가려진 사진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이 불쌍하다는 말까지 달렸다. 누군가는 조롱을, 누군가는 혐오를, 또 누군가는 경멸을 던졌다. 더 이상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었다. 최민석의 추락도 빠르게 찾아왔다. 본사에서 불려간 날 그는 상사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서류 봉투 하나가 던져졌다. 발령장, 지방 영업소로의 전보였다. 사실상 좌천이었다. 너 같은 사람은 본사에 둘 수 없다. 차가운 말이 이어졌다. 그 순간 동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발령 소식을 들은 직후 곧장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단호한 한마디였다. 민석 씨, 아이들 얼굴은 이제 잊으세요. 그 목소리마저 더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가정도 회사도 동시에 잃은 것이다. 거래처에서는 저런 인간과는 일 못한다는 말이 돌았고 지인들마저 연락을 끊었다. 남은 건 고립뿐이었다. 유린의 상황은 더 참혹했다. 법원에서 위자료 3천만 원 판결이 떨어지자 그녀는 은행을 전전했다. 대출 상담 창구 앞에서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차갑게 닫히는 창구의 유리창 앞에서 유리는 손가락만 부들부들 떨었다. 카드 사용은 정지됐고 남은 건 사채의 독촉 전화뿐이었다. 밤마다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그녀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버렸지만 다시 새벽의 벨소리는 울렸다. 빚 갚을 생각 없어 라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심장은 조여왔다. 결국 그녀는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금반지와 시계를 전당포에 내다 팔았다. 하지만 받은 돈은 위자료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직장에서도 수치는 끝없이 이어졌다. 물류센터에서는 관리자가 불러냈다. 거래처 직원과 불륜이라니 회사까지 욕먹이려 드나. 그 자리에서 강제로 서약서를 쓰게 했다. 다시는 거래처 직원과 연락하지 않겠다. 그 뒤로 동료들은 다가오지 않았다. 점심시간 구석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는 그녀를 향해 누군가 속삭였다. 아직도 안 잘렸대? 웃음이 뒤를 따라왔다. 결국 그녀는 가장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맡게 됐다.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땀에 젖은 작업복과 고개 숙인 뒷모습만이 그녀가 얼마나 철저히 버림받았는지를 보여주었다. 가족마저 등을 돌렸다. 부모와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단호한 말뿐이었다. 너 연락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는다. 전화는 그 자리에서 끊겼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말라는 선언이 이어졌다. 그녀는 한 번 용기를 내어 고향을 찾았지만 친척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대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저 여자는 우리 가족 아니다. 문 열지 마. 그 순간 유리는 발걸음을 떼지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사회는 손가락질했고 회사는 등을 돌렸으며 가족마저 문을 닫았다. 남은 건 빚과 고독 그리고 끝없는 조롱뿐이었다. 무엇보다 아들들이 완전히 돌아섰다. 유리는 수십 번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답장도 오지 않았다. 울며 한 번만 만나자 엄마가 잘못했다라며 매달렸지만 아이들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아들은 나를 찾아와 담담히 말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편이에요. 엄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 가슴에도 깊게 파고들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입에서 엄마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 건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만든 건 결국 유린 자신이었다. 며칠 뒤 큰아들이 내 방으로 찾아왔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엄마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건가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가 한순간의 욕망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 동안 이어진다면 그건 선택이다. 내 엄마는 선택했다. 그 대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아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미련보다는 분노가 더 짙게 깔려 있었다. 그 분노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속이고 가족을 무너뜨린 어른에 대한 분노였다. 작은 아들은 더 복잡했다. 그는 엄마의 목소리를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면 탐정보고서 속 사진들이 함께 겹쳐졌다. 그는 내게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아빠, 엄마가 가끔 꿈에 나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면서 밥을 차려주는데 눈을 뜨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미워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피가 말라갔다.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부모의 이혼이 아니었다. 거짓말과 배신이 어린 심장을 파고든 흔적이었다. 유리는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다가가려 했다. 어느 날은 작은 아들의 학교 앞에 나타났고 또 다른 날은 큰아들의 회사 근처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작은 아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뛰어올랐고 큰아들은 차갑게 말 한마디를 남겼다. 여기까지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엄마는 필요 없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아이들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번은 편지가 집 앞에 놓여 있었다. 낯익은 필체로 쓰인 봉투. 그러나 두 아들은 읽지도 않고 바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 장면을 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조각난 종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녀는 사라졌다. 세상도 냉혹했다. 동네 사람들은 뒷말을 멈추지 않았다. 저 집 아들들이 불쌍하다. 엄마가 저런 짓을 했대.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얼굴이 가려진 사진이 돌았다. 댓글에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아이들도 상처투성이겠다라는 말이 달렸다. 아이들은 그 시선들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작은 아들이 어느 날 내게 물었다. 아빠,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불쌍하다고 해요? 우리가 불쌍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엄마인데. 나는 아이의 어깨를 꼭 붙잡으며 대답했다. 맞다. 너희는 불쌍하지 않다. 불쌍한 건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 삶을 무너뜨린 사람이지 진실을 지키고 있는 너희가 아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 다시 힘이 돌아오는 걸 느꼈다. 내 삶은 달라졌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집안일을 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을 수 있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일상이 새삼 소중하게 다가왔다. 내가 직접 장을 보고 서툴게 반찬을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놀라며 웃었던 기억은 오래 남았다. 아버지가 요리도 하네? 그 말 속엔 놀림 반, 고마움 반이 섞여 있었다. 밤이 되면 우리는 거실에 모여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엔 새 식구의 웃음이 가득했지만 아이들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셋만의 사진을 다시 채워가자. 결국 그녀는 도심 외곽의 낡고 습한 원룸으로 옮겨갔다. 곰팡이가 얼룩진 벽지, 겨울에도 차갑게 스며드는 바닥, 창밖은 늘 어둑했다. 낮에는 콜센터에서 시급을 받으며 빚을 갚았고 밤이면 쌓여있는 청구서를 붙들고 울었다. 가끔 길거리에서 전단을 돌리며 하루를 버티기도 했다. 예전엔 명절마다 한강뷰 레지던스를 들락거리던 여자가
이제는 역 주변 쓰레기 냄새 속에서 숨을 고르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소식을 멀리서 들었다. 안타까움보다 더 큰 건 냉정한 확신이었다. 사람은 선택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 그것이 삶의 질서였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구하려 들지 않았다. 그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에게 엄마는 억울했다는 거짓을 들려줄 수 없었다. 최소한 진실만큼은 지켜야 했다. 반면 내 삶은 달라졌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을 수 있었고 집 안에는 다시 따뜻한 공기가 돌았다.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소소한 일상이 이제는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왔다. 때로는 허무함이 스쳐갔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최소한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작은 여행을 다녀오자는 약속을 했고 방학이 되면 오래 미뤄두었던 제주도 대신 남산, 한강, 양재 시민의 숲 같은 가까운 곳을 함께 찾았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웃음이 늘었다. 큰아들은 직접 저녁을 차려주었고 작은아들은 고장난 전등을 갈아 끼우며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같이 고쳐나가요라며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를 실감했다. 집도 조금씩 바꿔나갔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낡은 사진 액자를 정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과거를 이야기했다. 어떤 사진은 찢어버렸고 어떤 사진은 다시 벽에 걸었다. 남겨야 할 것은 추억이었고 버려야 할 것은 배신의 그림자였다. 나는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아버지라는 이름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언젠가 엄마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끊어야 할까? 나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용서라는 건 내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 무렵 나는 뜻밖의 인연을 다시 만났다. 회사 일로 알게 되었던 동료 오세라. 그녀는 내 상황을 조용히 들어주었고 법적 절차나 아이들 심리 상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건넸다. 어느 날 퇴근길에 함께 마신 커피 한 잔은 오래된 위로처럼 따뜻했다. 그녀와의 대화는 새로운 사랑이라기보다는 무너진 나를 다시 사람답게 붙잡아 주는 안전망 같았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적어도 다시 누군가와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날도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도심 외곽의 어두운 원룸 건물이 떠올랐다. 습하고 차가운 그곳, 곰팡이가 핀 벽지 속에서 울고 있을 유린의 모습이 그려졌다. 가끔 길거리에서 전단을 돌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냉정한 확신이었다. 선택은 스스로 했고 대가는 그녀의 몫이었다. 며칠 뒤 아이들과 장을 보러 가던 길에 우리는 우연히 그녀의 그림자를 보았다. 작은 원룸 앞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서성이는 초라한 모습.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모른 척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우리 셋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나는 아이들의 학업을 챙기고 저축을 관리하며 작은 여행 계획을 세웠다. 매일이 새로운 출발 같았다. 허무함은 가끔 찾아왔지만 그 허무마저도 가족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하루는 빛과 고독,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삶을 일구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철저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불 꺼진 원룸 창문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어두운 실루엣 하나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닌 스스로 만든 굴레 속에 갇힌 한 사람.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끝났다. 이제 내가 지킬 건 오직 우리 셋뿐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